안녕하십니까. 물질 세계의 연기론 오늘 네 번째 시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세 번에 걸쳐서 우리는 우주의 모습, 그 다음에 우주의 진화, 그 다음에 찰나멸하는 그런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주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우주의 중심에 있다고 하는 그 이전의 세계관을 이제 깰 수 있었던 것이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우주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주의 중심점에 있기 때문에 인간이 존엄한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한 것입니다. 우주의 진화를 보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계속 반복적인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천체도 사실은 성주개공한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외 없이 무아이고 무상이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찰나멸을 지난 시간에 알아보면서 성이라든가 교회의 그 사이의 기간 동안 일정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은 계속적으로 변화해 간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천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물건도 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그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대로 자신의 본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자성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주의 기간 동안에도 사실은 찰나멸하는 무상의 존재다. 무아의 존재다 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러한 우주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하는 그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연기론은 크게 연기라고 하는 인과 관계이기도 하고 또 상호의존성과 상호연관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보는가, 세계가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물리과학의 발달과 함께 우리가 아는 세계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세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대충 1m 부근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한 100년 정도 사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우리 인간이 보는 세계는 빛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의 빛 중에서 4,000옹스트럼부터 7,000옹스트럼까지 그러니까 보라색부터 붉은색에 이르는 그 영역대의 전자기파만을 보는 것이 우리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듣는 거하고 관련해서 본다고 하면은 실제로는 20Hz부터 2만 Hz 정도 사이에 음파만을 듣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세상에는 우리가 보고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훨씬 더 많은 그 넓은 영역의 전자기파와 음파가 있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만 듣는다는 얘기죠. 적외선도 못 보고 자외선도 못 보지만 그리고 사실은 훨씬 더 많은 다른 종류의 전자기파를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보고 있고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건 우리 감각기관이 이러한 한계를 가진다는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 감각기관이 이런 한계를 가지는 것 이상의 또 다른 제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전에 우주라고 하는 것이 2, 3천억 개의 은하가 모여서 이루어져 있고 또 각각의 그 은하 안에 2, 3천억 개의 별들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으로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은하 안에 있는 2, 3천억 개의 별하고 그 다음에 안드로메다와 마젤란 성운 정도의 천체만을 맨눈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은하의 저 반대편에 우리 은하 안에로만 우리의 시야를 국한시켜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 은하 반대편에 있는 별에서 오는 빛은 10만 년 전에 그 별을 떠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안드로메다 성운에서 오는 빛은 200만 년 전에 그 별을 떠난 별이 빛이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시간에 그 별을 떠난 빛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이 지금 현재의 우주의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만 본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 전 우주의 구성물질 중에 90% 이상이 암흑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별과 별 사이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소 같은 것이 있고 성간물질이죠. 근데 그렇게 먼 데까지 갈 것도 없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지만 그 공기를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또 가습기에서 수분이 나와서 처음에는 물방울 형태로 뿌옇게 보이지만 그게 정말 수증기로 기체로 되어버리면 우리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우주에는, 그리고 우리 근처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라디오 스위치를 틀면은 거기서 라디오 방송이 나오고 TV 스위치를 틀면 TV 방송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 전파가 꽉 깔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송국에서부터 계속 어떤 인포메이션이, 정보가 전달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걸 하나도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은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는 우리가 보는, 그러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이 컴퓨터를 본다고 했을 때 이 두 사람이 보는 이 컴퓨터의 색이 정말 동일한 색인가? 라는 것을 사실은 모릅니다. A라는 사람이 사과의 붉은색을 보고 B라는 사람이 사과의 붉은색을 보는데 A라는 사람은 그 색이 붉은색이라고 다른 사람한테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는 그 색을 그 사람은 붉은색이라고 부르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B라는 사람도 역시 같은 경험을 하면서 그 색이 붉은색이라고 일종의 암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보는 그 붉은색이 동일한 색이냐?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증명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감각기관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감각기관이 이렇게 감지하는 그 정보가 동일한지 동일하지 않은지조차도 사실은 확인할 수 없는,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보는 그 색을, 사과의 색을 붉은색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했으니까 그걸 붉은색이라고 알고 계속 그걸 붉은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감각기관입니다. 이러한 것은 경험을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만큼의 단단한 기반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 물리과학에서는 이보다 또 다른 그런 경험의 상대성이라든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상대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상대론은 크게 고전적인 상대론과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고전적인 상대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데서 버스가 막 출발을 할 때, 서 있던 버스가 우리 버스가 뒤로 갈 때 차창을 보면서 옆에 있는 차가 앞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순간은 우리는 약간 혼돈스러워지는데 정말 내 차가 뒤로 가는 건지 옆에 있는 차가 앞으로 가는 건지를 모르는 순간이 잠시 지나가게 됩니다. 그건 옆차가 뒤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차가 뒤로 갈 때
마치 내가 앞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고 옆 차가 뒤로 가는 것 같기도 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옆에 다른 사물을 보면서 서 있는 건물을 보면서 아, 뒷차가 움직이는 거고 내 차는 움직이지 않는 거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주위에 비교해 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주 공간에서 두 개의 우주선이 날아간다고 한다면 그때 내 옆에 있는 우주선이 내 우주선을 지나갔다고, 앞으로 지나갔다고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우주선이 앞으로 가는 건지, 내가 뒤로 가는 건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옆에 있는 우주선이 초속 10m로 나를 지나갔다라고 했을 때, 그 우주선은 정지해 있고 내가 초속 10m로 뒤로 가고 있을 수도 있고, 그 우주선은 초속 30m로 가고 나도 앞으로 초속 20m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둘 사이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주위에 어떤 다른 구별할 것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나의 절대적인 속도가 무엇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이란 절대로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특별한 경우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굉장히 보편적인 일입니다. 여기 있는 이 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꽃의 속도가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물었을 때 우리는 당연히 정지해 있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지구는 초속 30km의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속도로 우주 공간을 돌면서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하지만 우리는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이 다 똑같이 가기 때문에 그것이 이것의 속도가 초속 30km라고 전혀 느낄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그 이유는 이것과 내가 같이 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속도는 기본적으로 이것과 나 사이의 상대 속도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갈릴레이의 상대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체의 속도, 어떤 대상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을 누가 관측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지구 위에서 있는 물체는 어느 거나 예외 없이 초속 30km의 속도로 우주 공간을 날아가고 있지만 그 같이 지구 위에 붙어 있는 사람이 그 물체를 볼 때는 그거의 속도는 0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어떤 물체의 속도라고 하는 물리량이 그 자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가 관측하느냐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일종의 주관과 객관, 관측 대상과 관측자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릴레이의 상대로는 그렇게 서로가 관측 대상의 어떤 물리적인 속성이 관측자가 어떤 물리적 상태에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 관측 대상과 관측자 사이의 그 관련성이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까지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관측 대상의 어떤 시간과 나의 시간은 동일한 시간이다 라고 하는 큰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가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에서는 변화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과학 법칙의 어떤 그 성질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세계를 보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지나간다고 하는 암묵적인 가정을 하게 됩니다. 자연세계에 대한 관찰의 전제가 되죠. 칸트는 이것을 선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이라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그 공간이라는 것이 3차원이라고 하는 것 사실을 경험에 의해서 아는 게 아니라 선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시간이 1차원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은 3차원의 공간과 1차원의 시간으로 되어 있고, 그때의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A라는 사람한테 1초라는 것이 째깍째깍째깍 하고 간다고 하면 B라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째깍째깍째깍 하고 간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은 동일한 시간에 시간이 흘러가는 그런 우주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가 됩니다. 일종의 가설인데, 사실은 지금 와서 생각하면 가설인데 뉴턴이나 칸트는 그것을 자명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상대론에 와서 보면은 이게 이제 가설이 됩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뉴턴 역학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자명하게 알고 있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관성의 법칙이나 가속도의 법칙도 사실은 가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성의 법칙은 이런 거죠. 어떤 물체가 어떤 속도로 운동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특별히 다른 힘을 가하지 않는다면 그 속도를 계속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그 물체의 속도가 계속 유지가 되는데 거기다 힘을 조금 가하게 되면은 속도의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 가속도의 법칙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 자체를 가속도의 법칙이 아주 특수한 예, 힘을 가하는데 힘을 가하는 힘이 0이었을 때는 속도가 계속 유지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관성의 법칙이 있음으로 해서 힘을 가하지 않았을 때도 물체의 속도는 계속 유지되는데 거기다 힘을 조금 가하게 되면은 속도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우주 공간에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 그런 지점이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먼 곳에 있는 천체라고 하더라도 만유인력이, 중력이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 우주 어느 공간에도 힘이 작용하지 않는 공간은 없고, 그래서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학의 체계 안에서 사실은 증명될 수 없는 법칙입니다. 그냥 가설입니다. 가속도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많은 우주 현상을 설명했던 뉴턴 역학조차도 사실은 이런 가설 체계 위에 놓였다. 전혀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자명한 어떤 기본 틀 위에 뉴턴 역학에 놓이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확고한 기반,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확고한 기반이 있어야만 어떤 명제를 꼭 믿을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확고한 기반이 있어서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계속적으로 경험적으로 계속 확인하면서 그 명제가 옳다 하는 것을, 이렇게 옳다 하는 경험을 쌓아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고전역학에서의 그러한 가정들, 그러한 가설들은 우리가 자연세계를 조금 더 정밀히 보게 되면서 이런 가설들을 포기해야 될 가설들이 생기게 됩니다. 현대 물리과학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의 세 뼈대는 상대론과 양자역학, 그리고 정보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고전 물리학에서의 개념을 완전히 뒤엎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다 상대론이나 양자역학, 물리학에서의 상대론이나 양자역학은 고전 물리학에서의 기초를 근거로 해서 거기에서 일부 잘못된 것을 고쳐나간, 그러니까 일부의 그 가설을 수정해 나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대론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을 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련해서 상대론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갈릴레이의 상대론이고,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에서는 이런 갈릴레의 상대론의 일부를 변형을 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은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가 됩니다. 여기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건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우주 공간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일반이라고 하는 건 보편적인 상황에 대한 상대론을 이야기합니다. 보편적인 상황에 대한 상대론이란 중력이 작용하는 그런 지점에서의 상대론입니다. 이거에 비해서 특수상대성 이론은 중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물리적인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그러니까 중력의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 대한 상대성 이론이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는 갈릴레의 상대론을 생각하면서 모든 속도는 상대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꽃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정지하고 있는 거지만 이렇게 움직이면서 보면은 이 꽃이 마치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인다 하는 거죠. 그거는 특별하고 어떤 이상한 상황이 아니라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상대성 이론도 이 가정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아인슈타인은 고전적인 개념에서는 얼른 이해가 안 되는 하나의 가설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은 아인슈타인이 특성대성 이론을 발표했던 당시에 모든 물리학자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가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구는 우주 공간에서 초속 30km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구가 날아가는 그 방향에서 만약 빛이 온다고 하면 빛은 30만 km입니다. 지구는 30km, 30만 km는 보다는 굉장히 작은 속도가 됩니다만 빛이 날아오는 것을 그 방향으로 날아가면서 빛을 보게 되면 빛의 속도가 아마 더 클 거라고 물리학자들은 당연히 생각합니다. 이것이 갈릴레의 상대론입니다. 갈릴레의 상대론은 어떤 물체의 속도가 그 관측자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건데 조금 다른 예를 든다고 하면 자동차를 타고 자동차가 초속 10m로 달려오는 자동차 위에 있는 사람이 초속 10m로 공을 던진다면, 앞으로 던진다면 그 공은 초속 20m가 될 겁니다. 이 빛의 경우하고 관련해서 본다면은 어떤 사람이 공을 던지는데 초속 10m로 던지는데 내가 초속 10m로 가면서 그 공을 받는다면 내가 그 공을 받았을 때 공의 속도는 초속 20m가 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초속 10m로 공이 날아오지만 내가 그 공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초속 5m로 달려가면서 그 공을 받는다면 그 공의 속도는 5m가 될 겁니다. 초속 5m가 될 겁니다. 이것이 갈릴레의 상대론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운동에 따라서 공의 속도가 나에게는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서 어떤 먼 별을 볼 때 그 별의 속도는 지구가 그 별에 다가갈 때는 30만 30km, 초속 30만 30km로 느껴지고 지구가 그 별에서 멀어질 때는 30만 km에서 30km 빠진 29만 9,970km 퍼세크의 속도로 우리가 감지를 하게 되리라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그러한 우리의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믿음을 완전히 부정을 하게 됩니다. 이건 물론 이제 전자기하에서 보면은 빛 속도가 일정하다고 봐야 될 그런 근거들이 있는데 아인슈타인은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갈릴레의 상대론을 부정을 하는 거죠. 내가 빛이 오는 방향으로 다가가든가 빛이 오는 방향에서 멀어지든가
극악과 상관없이 빛의 속도는 언제나 일정하다라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특상대성 이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가정이 됩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보니까 갈릴레의 상대론에서는 있을 수 없었던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고 하는 우리가 경험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것을 받아들여 놓고 보니까 그 다음에는 동시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주 긴 기차를 생각을 해보고 이 기차의 양 끝에서 불이 반짝했다고 하잔 말이에요. 근데 이 기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양쪽에서 떠난 빛이 여기 딱 왔을 때 그 기차의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 두 빛이 동시에 자신의 눈에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두 빛이 동시에 자신의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두 빛을 동시에 감지했기 때문에 기차 바깥에 있는 사람은 이 기차의 양 끝에서 반짝했던 그 사건이 동일한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차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은 기차가 쭉 가기 때문에 앞에서 온 빛을 먼저 보게 됩니다. 거기는 사실 조금 그 복잡한 그런 계산이 안에 매개가 됩니다만 어쨌건 기차 바깥에 있는 사람은 동시라고 인식했던 동시라고 감지했던 두 사건이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어느 사람이 맞느냐 하는 의문을 다시 던지게 됩니다. 전에 제가 잠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상황은 그때의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기차 안에서 먹는 도시락 안에 있는 밥알의 속도가 얼마냐 하는 거였습니다. 기차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거를 시속 100km로 밥알이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은 밥알이 정지해 있다고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말하는 것이 다 맞다. 왜 그러냐 하면은 도시락 기차 안에서 어떤 사람이 먹고 있는 도시락 안에 있는 밥알의 속도는 그것을 누가 관측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밥알이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고 기차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 밥알이 시속 100km로 운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둘의 이야기가 다 맞는 거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밥알의 속도는 누가 그 밥알의 속도를 관측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성립을 합니다. 어떤 두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건 기차의 양쪽 끝에서 불이 반짝하는 사건입니다. 어떤 두 사건이 났는데 어떤 관측자는 그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판단을 합니다. 또 다른 관측자는 그 두 사건이 선후 관계가 있는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때 어느 사람의 관측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은 둘 다 맞다 하는 거죠. 그건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두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떤 관측자는 그것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어떤 관측자는 동시에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물체의 길이도 달라지고 시간 간격도 달라지고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 하면은 두 사람의 관측자가 있을 때 이 두 사람들이 서로 어떤 상대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 두 사람의 시계가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여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시간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시계는 째깍 움직여 간다면 또 다른 사람의 시계는 째깍
각각 이렇게 움직여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시간의 세계에 속해 있다. 이 서로 다른 시간을, 서로 다른 시계를 두 사람이 갖는다는 것은 두 사람이 어떤 상대 운동을 하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특상대성 이론이 얘기하는 중요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두 사람의 상대 운동, 두 사람의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하는 것이 운동인데, 두 사람의 운동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시간을 갖게 된다고 하면 이 두 사람의 공간과 두 사람의 시간이 서로 섞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운동에 의해서 시간이 달리 흘러가고, 또 어떤 사람의 운동에 의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길이의 스케일이 달라진다고 하면 이 두 사람은 둘 사이의 상대 운동에 의해서 서로 다른 공간과 서로 다른 시간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어떤 거가 더 맞느냐는 건 없습니다. 다만 상대적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하면 그 이전에는 자명한 것으로서 누구나가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3차원 공간과 1차원 시간이 아니라 이 공간과 시간이 서로 엉켜있는 4차원 시 공간이 됩니다. 이는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가는 갈릴레의 상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가설을 받아들임으로써 시간과 공간마저도 상호 연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전에는 3차원 공간과 1차원 시간이 자명한 것이라고 받아들였던 그 시점으로 보면은, 그 시각으로 보면은 공간과 시간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두 개의 다른 거가 됩니다. 그러나 특상대성 이론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두 사람의 상대 운동이라는, 상대적으로 두 사람이 어떻게 운동하느냐를 매개로 해서 각자의 시간과 공간이 서로 엉키게 됩니다. 이것이 시간과 공간의 연관이죠. 그러면서 각자는 이렇게 서로 다른 시간, 서로 다른 공간에서 산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동시성의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어떤 한 사람에게는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이 다른 사람에게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건도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A라는 사람에게는 기억이라는 사건과 니은이라는 두 개의 사건이 있는데, A라는 사람에게는 기억이라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니은이라는 사건이 나중에 일어나는데, B라는 사람에게는 니은이라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기억이라는 사건이 나중에 일어나는 사건의 선후관계가 뒤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다른 시간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에게는 과거였던 사건이 B라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되고, A라는 사람에게 미래, 후에 일어난 사건이 B라는 사람에게는 먼저 일어난 사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특성대성 이론에서 보면은 그렇게 사건의 선후관계가 뒤바뀔 수는 있지만 인과관계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는 그 과거로 돌아가서 혹은 미래로 가서 아들이 어머니의 아버지가 되는 뭐 그런 장면들도 나옵니다만, 이거는 특상대성 이론에 나오는 거를 조금 과장되게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사건의 선후관계가 뒤바뀔 수 있다고 하는 그거를 확대해가지고 아들이 어머니의 아버지가 되는 걸로 이야기한 건데,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상대성 이론에서 사건의 선후관계가 바뀔 수는 있지만 A라고 하는 원인에 의해서 B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관측자가 보더라도 B라고 하는 결과가 A라는 원인의 B가 A의 원인이 될 수는 없는. 그래서 한 관측자에게 인과관계가 있는 두 사건은 다른 관측자에게도 동일한 인과관계로 관측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특성대성 이론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시간과 공간에 관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뉴턴의 고전역학에서의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의 개념이 아인슈타인의 상대로 나와서 상대적 시공간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공간, 절대 시간이라는 거는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정말 이제 칸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죠. 그냥 자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 전에 화폭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종이라든가 어떤 헝겊이 있어야 거기에다가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근데 뉴턴 역학에서는 뉴턴이 생각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우주에 있는 존재자하고 상관없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건 자명한 것으로서 우주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어떤 바탕이 있는 것처럼 이 우주에는 모든 존재자가 있을 수 있는 어떤 배경이 3차원 공간과 1차원 시간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무엇과도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그냥 존재해야 되는 우주의 전제 조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절대 공간, 절대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에 오면 이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공간과 연관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을 쓴 휠러라는 유명한 물리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의 단위가 초고 공간의 단위가 미터인데 이 미터와 초의 관계는 마치 우리가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로 마일이라는 거하고 킬로미터라고 하는 두 개의 단위가 있는데 마일과 킬로미터가 똑같이 거리를 나타내는 것처럼 사실은 미터라는 길이하고 시간이라는 초는 동일한 거다. 동일한 어떤 물리적인 대상을 기술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조금 다른 면이 있죠. 왜냐하면 시간에서는 인과라고 하는 것이 있는 데 반해서 공간에서는 사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물리학자 휠러는 거리는 광속도 c를 시간에다 곱하기만 하면 그냥 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4차원 시공간의 개념입니다. 이 시공간은 다음 시간에 다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시공간은 시간과 공간이 서로 얽혀 있다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우주 안에 존재하는 존재자들이 내 의해서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뉴턴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런 컵에 물이 있는데 이거를 빨리 돌리면 원심력에 의해서 물이 이렇게 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컵에 물을 돌린다고 하는 그 돌린다는 게 도대체 뭐냐? 뭐를 우리는 돌린다고 하느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뉴턴은 그거는 절대 공간에 대한 회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뉴턴은 이 우주가 3차원의 절대 공간 안에 펼쳐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절대 공간이라는 걸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컵에 물을 돌린다고 하는 이 행위 자체는
그 절대 공간에 대한 회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마하 같은 물리학자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컵을 이렇게 돌린다고 하는 것은 절대 공간에 대해서 도는 게 아니라 이 우주에 있는 다른 모든 구성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거를 돌린다고 하는 거라고 마하는 이해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생각은 아주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회전에 관한 문제에서 이 물을 돌리면은 왜 이 물이 원심력을 받으면서 이렇게 휘어지는가 하는 거에 관한 거였는데, 뉴턴은 그것이 절대 공간에 대한 회전이라고 생각하고 마하는 우주에 있는 이 물컵을 제외한 다른 전체 우주의 구성물에 대한 회전이라고, 상대 운동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컵을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이 컵은 가만히 놔두고 만약에 우주 전체를 돌릴 수 있다면, 물론 우주 전체를 돌릴 수는 없겠지만요, 이 컵을 그냥 놔두고 만약에 우리가 우주 전체를 돌릴 수 있다면 이 컵에 물이 휘어질 거라고 마하는 생각을 했죠. 근데 뉴턴은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 컵을 그냥 놔두고 우주 전체를 돌린다고 하더라도 이 컵은 뉴턴이 상정했던 절대 공간에 대해서 회전하는 것은 아니다. 절대 공간에 대해서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이 물에 원심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뉴턴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뉴턴의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 그리고 서로 넘나들지 않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서로 분리되어 있는 3차원 공간과 1차원 시간이라는 이 개념은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에 와서 4차원 시공간이라는 개념, 운동에 따라서 공간의 요소와 시간의 요소가 서로 넘나들 수 있는 4차원 시공간의 개념이라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 이 4차원 시공간 안에서의 어떤 물리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에 대한 운동이 아니라 상대적인 우주의 전체 다른 구성물들과 어떤 상대적인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아인슈타인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 우리가 관측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말씀드렸던 많은 것에 더해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운동 상태, 우리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절대적인 배경에 대한 움직임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가, 어떠한 상호 연관성, 어떤 상호 연관의 관계, 어떤 상호 의존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현대 물리학이 보는 시공간에 대한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일반 상대론, 그리고 그것이 우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세계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